여러분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스마트폰을 집에 딱 두고 나왔을 때 그 기분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아, 완전 철렁하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네네 맞아요. 막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를 두고 온 게 아니라 약간 내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불안감이나 상실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손발이 묶인 느낌이죠. 우리가 흔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러니까 이 피부 안쪽만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피부 바깥은 그냥 환경이거나 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물리적인 한계를 자아의 한계로 생각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묘한 상실감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로 시작하시네요. 이게 사실 생명이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단단한 콘크리트 벽 같은 경계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심지어 우주적인 규모로까지 엄청나게 유연하게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바로 이 경계에 대한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소스가 바로 내면 소통 11주차 강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 전반부를 보면 10주차까지 다뤘던 뇌과 기초복습 내용이 쫙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11주차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앞부분에서 기초를 다지고 나서 중반부터 던지는 통찰들이 정말 거대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물리적 경계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무한히 확장되는지, 그리고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 뇌가 스스로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막 뇌가 굳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이 되시다면 오늘 탐구가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 오, 강력한 렌즈요? 네,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을 실제로 막 재배선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마음 근력 훈련법까지 저희가 연결해드리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경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자료 전반부 복습 파트에서 계속 강조됐던 핵심 개념 중에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아, 네, 마이코프 블랭킷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 세포막처럼 나와 외부를 구분짓는 경계선 같은 거 말이죠. 오늘 11주차 내용의 모든 통찰이 이 마코프 블랭킷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나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이 마코프 블랭킷을 막 꽉 막힌 철벽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벽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안과 밖을 구분하기는 하는데 끊임없이 에너지나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종의 소통의 창구이자 필터거든요. 아하, 소통의 창구요? 네네. 그런데 이번 11주차 강의에서 던지는 진짜 핵심 통찰은 이 마코프 블랭킷이 그냥 세포막 같은 생물학적인 크기나 물질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기능의 관점. 그러니까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기능의 관점이라는 말이 살짝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피부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이랑 정보를 주고받는 그 영역이 통째로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셜 맥루한의 그 유명한 통찰이 등장하죠. 매체는 몸의 확장이다 이런 말이요. 아, 들어봤어요. 매체는 몸의 확장. 네, 시력이 나쁜 사람한테 안경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물리적으로 확장된 거고요. 마이크나 확성기는 내 목소리의 확장이잖아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네. 우리는 기껏해야 한 70kg 남짓한 생물학적 몸뚱어리에 갇혀 있지만 미디어나 도구를 거치는 순간 그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왜 무서우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줌으로 지구 반대편 뉴욕에 있는 동료랑 막 화상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서를 수정할 때 제 인지나 통제력에 닿는 경계가 제 주변 1m를 넘어서 10,000km 바깥까지 말 그대로 촉수처럼 쭉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촉수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켜는 그 순간 이미 일종의 거대한 사이보그나 다름없이 내 존재의 경계를 뻗어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두고 왔을 때 신체가 잘려나간 듯한 불안감이 드는 게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네요. 그냥 중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코프 블랭킷이 외부 세계랑 만나는 아주 새로운 경계면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확장이 밖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도 엄청난 구조가 숨어 있어요. 이걸 자료에서는 마코프 블랭킷의 중첩 구조라고 부릅니다. 아, 중첩 구조? 그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차곡차곡 겹겹이 들어있다는 그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이 중첩 구조를 막 미시세계부터 거시세계까지 쭉 연결해 놨던데 솔직히 스케일이 너무 커서 약간 압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 안에도 수많은 마코프 블랭킷이 겹겹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상으로 현미경을 들고 우리 몸 안으로 쑥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깊은 곳에 세포 핵을 둘러싼 핵막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네, 아주 작은 단위죠. 그리고 그 바깥에 세포 자체를 감싸는 세포막이라는 마코프 블랭킷이 또 한 겹 있죠. 아하. 그렇게 독립된 세포들이 서로 막 소통하면서 신경망을 이루고 그 신경망들이 또 모여서 뇌나 심장 같은 장기를 만듭니다. 네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피부라는 거대한 블랭킷이 그 전체를 감싸서 나라는 생물학적 개인을 완성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 몸속에 이미 수천억 개의 마코프 블랭켓이 각자의 우주를 형성하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각각의 층위마다 자신만의 경계선이랑 소통창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이게 반대로 피부 밖으로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부 밖으로 나가면 이제 나라는 개인이 하나의 작은 세포, 즉 노드가 되는 겁니다. 나와 청취자님이 소통하면서 가족이나 회사라는 새로운 블랭킷을 만들고 그것들이 또 모여서 도시, 국가, 지구라는 거대한 경계를 이루는 거죠. 네. 천체 물리학 스케일로 넘어가면 태양계, 은하계,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중첩 구조가 아주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돼요. 와, 그러니까 미시 세계의 뇌 신경 세포망 사진이랑 거시 세계의 그 우주 은하계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본질적으로 똑같이 생겼잖아요. 막 빛나는 점들이 가느다란 선으로 끝도 없이 연결된 그 모습이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닮은 게 아니라 본질적인 소통과 경계의 법칙이 같기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립된 섬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세포부터 거시적인 우주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게 이 중첩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우주랑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사실은 되게 낭만적인데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층 위에 마코프 블랑킷이 막 겹겹이 쌓여있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네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죠. 그럼 우리 뇌는 도대체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을 하는 걸까요? 그냥 막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뇌가 과부하 걸려서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뇌과학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심층적 능동적 추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아, 심층적 능동적 추론. 소스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막 빨간색 삼각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검은색 삼각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되게 복잡한 도식 이름자하더라고요. 네, 그 도식이 핵심이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무슨 기호학이나 암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정보의 오르내림을 표현한 거죠. 이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일상적인 감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불 꺼진 계단을 내려간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계단. 네. 우리 뇌의 고위 중추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계단이 한 칸 더 남아있을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측을 합니다. 이 하향식 예측 신호, 이게 바로 도식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검은색 삼각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뇌가 미리 정답을 찍어놓고 예측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 예측을 믿고 자신있게 발을 허공으로 확 내딛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단이 다 끝난 평지였던 거예요. 아, 평지. 그러면 발바닥이 바닥에 쿵 하고 세게 부딪히잖아요. 그 순간 발바닥의 감각 수용기에서 엄청난 충격 데이터가 뇌로 확 솟구쳐 올라갑니다. 평지야, 네 예측이 틀렸어 하면서요. 와, 현실 자각 타임이네요. 그렇죠. 이 상향식 감각 데이터가 바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빨간색 삼각형입니다. 아하,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계단이 있다고 믿은 내 고정관념인 검은색이랑 평지에 부딪혀서 들어온 실제 현실 데이터인 빨간색이 뇌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충돌의 중간에 뇌는 화들짝 놀라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돼요. 이것을 뇌과학 용어로 예측오류 또는 서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놀람, 서프라이즈. 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이 예측오류, 즉 깜짝 놀라는 불확실한 상태를 극도로 싫어해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이걸 최소화하려고 하죠. 살기 위해서 빨리 상황을 통제해야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뇌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내적 모델, 즉 검은색 삼각형을 현실인 빨간색 삼각형에 맞게 수정을 해버립니다. 아, 여기가 평지구나 하고 뇌의 지도를 고쳐 쓰는 거죠. 우와. 이 수많은 마코프 블랭킷의 층위를 막 오르내리면서 이 예측과 감각의 충돌을 해결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그게 바로 심층적 능동적 추론의 실체이자 우리가 세상을 학습하는 진짜 원리입니다. 와, 어두운 계단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검은색과 빨간색의 충돌. 이해가 쏙쏙 되시죠?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다루는 자료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반전 하나가 등장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전이죠? 바로 도파민의 진짜 역할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파민 하면 막 되게 맛있는 치킨을 먹거나 게임에서 이겼을 때 뇌에서 쫙 분비되는 어떤 쾌락과 보상의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11주차 강의 내용을 보면 이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진실이 여기 있어요. 도파민 시스템은 단순히 기분 좋은 보상 그 자체 때문에 가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도파민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예측 오류, 즉 내가 예상치 못했던 서프라이즈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잠깐만요. 도파민이 서프라이즈에만 분비된다고요? 네, 놀랐을 때요. 이 부분은 솔직히 바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럼 제가 매일 밤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끝없이 넘겨보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아, 쇼츠 중독이요? 네, 그거는 뭐 전혀 놀랍지도 않고 매일 반복되는 되게 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도파민에 팍 절여져서 그걸 못 끊고 있단 말이죠. 서프라이즈가 없는데 왜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유튜브 쇼츠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아주 정교한 마이크로 서프라이즈 머신이에요. 쇼츠가 서프라이즈 머신이라고요? 전 맨날 보는 거 똑같은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탁 튕기는 그 스와이프 동작을 할 때 1초 뒤에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 나올지 막 자극적인 사고 영상이 나올지 뇌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켤 때마다 다르긴 하죠. 예측할 수 없죠. 뇌의 예측 모델은 항상 아주 살짝살짝 빗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15초짜리 영상을 연속해서 100번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100번이요?
아우 지루하죠. 그렇죠. 뇌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예측 오류가 제로가 되고 도파민 분비도 완전히 멈춥니다. 바로 지루해지는 거예요. 아, 하지만 그 알고리즘은 교묘하게 끊임없이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변동적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지속적인 예측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도파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분비되는 겁니다. 대박. 제가 그 쇼츠에 중독된 게 영상 자체가 유익하거나 재밌어서가 아니었네요. 다음 영상이 뭔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얄팍한 불확실성, 그 오류를 제 뇌가 끝없이 수정하려고 하다가 알고리즘의 늪에 빠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는 계속 수정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 도파민은 그냥 잘했다고 주는 칭찬 스티커가 아니라 막 비상비상 현실의 내 예측이랑 달라 기존 데이터 빨리 버리고 당장 뇌신경망을 새롭게 업데이트해 하고 울리는 일종의 업데이트 사이렌인 거네요. 와, 그 업데이트 사이렌이라는 비유가 도파민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요. 그 도파민이라는 사이렌이 윙윙 하고 울려줘야만 뇌에 새로운 배선이 깔리고 진정한 의미의 학습과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무서운 결론이 나오는데요. 어떤 결론이죠? 만약에 제가 쇼츠 같은 자극도 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길로 막 출근하고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만 반복하면요. 그러니까 내 뇌가 내 하루의 결과를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프라이즈가 진짜 하나도 없는 삶이요. 그렇게 예측 오류가 제로인 삶을 살면 뇌는 아예 정보 처리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전원을 끈다고요? 네, 에너지를 아껴야 하니까 무한가를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데이터를 아예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점심에 먹은 맨날 가던 구내식당의 그 밑반찬이 뭔지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측 오류가 0이면 도파민도 0이고 뇌의 성장도 거기서 완전히 멈추는 거죠. 와, 뇌의 전원이 꺼진다는 말이 진짜 섬뜩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 따위에 내 소중한 도파민 사이렌의 통제권을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 뇌를 깨우고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일상에서 맨날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뇌를 깨우고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11주차 강의에 아주 핵심 실천법이 등장합니다. 오, 해결책이 있군요. 네, 바로 3가지 상태의 알아차림 훈련이 하는 건데요. 우리 뇌가 세상을 학습하는 메커니즘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일종의 해킹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감각, 행위, 내부 상태 이렇게 3가지 훈련인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감각 상태 훈련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떤 판단이나 스토리텔링,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만 하는 훈련이에요. 판단 없이 수용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 오는 날 길을 걷는다고 치면요. 비가 올 때 보통 우리는 비 와서 차 엄청 막히겠네, 오늘 신발 다 젖겠네 하면서 온갖 스토리텔링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엄청 짜증나죠. 그런데 그 짜증나는 스토리를 강제로 딱 멈추고 그냥 우산 위로 투독하고 떨어지는 빗소리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흙먼지 냄새 같은 걸 순수하게 그냥 느끼기만 해보는 겁니다. 아, 비를 그냥 비로 느낀다. 그런데 그렇게 그저 비를 맞는 게 뇌를 업데이트하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의미 부여를 뺀다는 건 아까 말한 그 뇌의 검은색 삼각형 있죠. 네, 예측이요. 네, 비가 오면 짜증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나 하향식 예측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작업이에요. 예측이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내 몸에 마코풀 블랭킷을 통해 들어오는 순수한 감각 데이터, 즉 빨간색 삼각형만을 온전히 촥 받아들이도록 회로를 활짝 열어두는 거죠. 그렇게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빗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처럼 되게 생경하게 느끼는 순간 미세한 예측 오류가 탁 발생하면서 무뎌진 뇌가 번쩍 깨어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뇌가 멋대로 예측해서 덮어 씌우는 그 자동 필터, 그 검은색 안경을 확 벗어버리고 진짜 현실의 해상도를 확 높여서 생생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훈련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행위 상태 훈련은 어떤가요? 방금은 느낌만 갖는 거였는데 이제는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 들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거랑 뇌과학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건 보통 결과에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100kg 들어야지, 가슴 근육 키워야지 이런 거요? 맞아요. 어떻게든 100kg을 밀어 올리는 외부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 상태 훈련은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펠덴크라이스 같은 소매티 운동에 가까워요. 과정 그 자체에 아주 깊게 집중하는 거죠. 과정이요? 내가 그냥 내 팔을 들어 올리는데 무슨 엄청난 집중이 필요하죠? 내가 팔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릴 때 견갑골 주변의 미세한 근육들이 정확히 어떻게 수축하고 있고 관절의 각도가 어떻게 스르륵 변하는지 내 몸의 고유 수용 감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아, 내 몸 안을 들여다보듯이? 네네. 뇌의 예측적 조절 시스템이 몸에 명령을 내리면 몸이 움직이면서 다시 뇌로 피드백을 막 보내거든요. 이 목표 지향적인 운동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예측과 감각의 피드백 루프를 명료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 신경망이 가장 강력하게 리와이어링, 즉 업데이트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막 무작정 땀을 빼면서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뇌 사이에 있는 통신망을 아주 섬세하게 튜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각이 들어오는 창구 그리고 움직이는 창구를 점검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네요. 이게 가장 깊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내부 상태 훈련입니다. 네, 가장 안쪽에 마코프 블랭킷으로 시선을 쓱 돌리는 겁니다. 감각이나 움직임을 넘어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감정을 바라본다?
솔직히 이것도 좀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앞으로 훅 끼어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에 잡아먹혀서 막 창문 내리고 욕을 하는 건 당연히 훈련이 아니겠죠. 그럼 속으로 나 진짜 화난다, 나 폭발할 것 같아 하고 막 곱씹는 게 감정을 바라보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여전히 감정과 나를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상태입니다. 감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필요한 건 한 발짝 딱 물러서서 내 감정을 눈앞의 스크린에 띄워놓고 관찰하는 배경자로서의 다각입니다. 배경자요? 네,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분노라는 감정이 내 마코프 블랭킷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구나 하고 제3자처럼 마치 남일 보듯이 관찰하는 거예요. 완전 객관적인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는 거군요. 분노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는 되게 좋겠지만 이게 뇌과학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이득이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주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부 상태를 관찰할 때 우리 뇌의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가 아주 강하게 활성화되거든요. 내측 전전두 피진. 네, MPFC라고 부르는데요. 놀라운 건 이 부위가 나 자신의 감정을 읽어낼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뇌의 핵심 부위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내 마음을 보는 부위랑 남마음 보는 부위가 같다고요? 네네. 즉, 내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정확하게 관찰하는 그 능력이 곧 타인과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의 생물학적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는 명상뿐만 아니라 누군가랑 아주 깊이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대면 소통 그 자체가 이 내부 상태를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와, 쫙 듣고 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네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빗소리에만 딱 집중하는 건 감각을 깨우는 거고, 필라테스처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건 행위를 깨우는 거고, 나와 타인의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고 대화하는 건 내부를 깨우는 거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가 겉보기엔 완전 다 다른 훈련 같은데 결국은 뇌의 낡은 예측을 버리고 순수한 현실과 되게 낯설게 조우해서 뇌를 생생하게 업데이트하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방대하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었죠. 나라는 존재는 결코 이 피부라는 좁은 물리적 경계에 갇힌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미디어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코프 블랭킷은 무한히 확장되고 아주 거대한 우주와 연결된 중첩 구조를 이루거든요. 우주적인 네트워크죠. 네,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예측 오류, 즉 낯선 놀라움을 연료로 삼아서 도파민을 품어내고 뇌를 진화시킵니다. 그리고 감각, 행위, 내부를 아우르는 이 세 가지 내면 소통 훈련은 그 진화를 우리 스스로 주도하는 가장 과학적인 해킹 방법인 셈이죠. 당장 오늘부터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뇌가 아예 전원을 딱 꺼버린, 그래서 도파민이 싹 메말라버린 루틴은 혹시 무엇인가요? 당장 내일 아침에 양치질을 하실 때 그 칫솔의 감촉을 지구에 방금 도착해서 생애 처음 느껴보는 외계인처럼 한번 온전히 감각해보세요. 오, 외계인 비유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출근길에 얼굴에 닿는 바람을 처음 맞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당연함을 버리고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그 되게 짧은 순간, 여러분 뇌 속에 낡은 검은색 삼각형이 산산조각 나면서 강력한 불꽃이 튀고 신경망이 아주 새롭게 배선될 겁니다. 네, 익숙함에 속아서 나의 경계를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 태도 자체가 무뎌진 자아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뒤흔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의 경계가 스마트폰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리적 제약을 넘어 막 무한히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머지않는 미래에 막 뉴럴링크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완벽한 가상현실이 등장해서 우리가 기계나 기술과 직접 신경망 단위로 탁 연결되는 날이 온다면요. 고돌 미래죠. 그 끝없이 중첩되는 거대한 외부의 마코프 블랭킷 속에서 진짜 내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진정한 나, 즉 배경자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긋게 될까요? 그 무한한 확장 속에서 우리는 우주적으로 위대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경계를 잃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걸까요? 와, 묵직하네요. 네, 그 질문을 여러분의 뇌를 깨울 마지막 서프라이즈로 남겨두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